자, 이제 현종 갑시다. 자, 현종 때도 여전히 서인이 주도 남인 참여 똑같은데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 예속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속 논쟁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7급 국가직 시험이 있었어요. 예속 논쟁이 또 나왔죠. 최근 들어선 예속 논쟁이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속 논쟁은 좀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내용이 자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문제를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예속 논쟁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만큼은 다 알아두시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물어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속 논쟁이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 나올 때도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예속 논쟁 볼까요? 자, 예속 논쟁은 크게 1차 예송, 2차 예송이 있고요. 1차 예송은 기해 예송이라고 그래요. 자, 1차 예송은 기해 예송. 자, 기해 예송은 효종이 사망했을 때 자의 대비에 복제 문제. 자, 자의 대비는 누구냐면 인조의 계비. 인조의 계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 있고 그 다음에 인조의 두 번째 와이프가 두 명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인조하고 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두 번째 부인이 들어온 건데 그 와이프가 자의대비고 요 자의대비한테는 자 봅시다. 자, 효종이 앞에서 복림대군이었다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효종이 복림대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효종 위에 형이 하나 있었죠? 소현세자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했죠. 그리고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이 효종의 아들이 현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현종한테는 지금 누가 사망한 거냐면 효종이 사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왕이 된 거고 자, 그런데 요 현종한테 인조의 계비가 살아있었으니까 할머니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할머니니까 이 효종의 누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의대비가 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자의대비한테는 내가 안 낳았지만 아들인 거지 말하자면. 자, 어쨌든 효종이 사망했을 때 자의대비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살아있었고 이 자의대비가 몇 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논쟁이 벌어진 거는 누구랑 누구냐?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이게 되죠. 자, 서인은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왕사동례를 주장했죠. 자, 서인은 뭘 주장했냐면 왕사동례를 주장해요. 왕사동례는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동례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왕과 사대부의 예절이 같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왕도 일반 양반들처럼 똑같이 상복을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자, 원래 내가 엄마인데 큰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몇 년 상복을 입냐면 3년 상복. 자,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둘째 이후로 나머지 아들이 죽었을 때는 이 엄마는 1년 상복. 그러니까 큰아들이면 무조건 3년 상복, 그 밑에 아들들이면 1년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년 상복을 입을 것이냐를 가지고 서인은 뭐라고 했냐면 왕과 사대부의 예는 같으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이죠. 복림대군이. 그래서 그냥 둘째 아들 상복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효종을 둘째 아들로 취급했어요. 둘째 아들로 취급한 거죠. 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취급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는 서인은 주자가래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서인은 주자가래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서인은 몇 년 상복을 주장했냐면 1년 상복을 주장하게 되죠. 1년복을 주장을 하게 돼요. 1년복을 기년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년복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남인은 그럼 어떻게 주장했냐면 왕과 사대부의 예는 부동예. 자, 왕과 사대부의 예는 부동, 달라야 한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다르다. 그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왕이 된 사람은 무조건 큰아들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효종을 큰아들로 대우해줘야 된다. 큰아들 대우를 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이는 국조 올해의 자, 국조 올해의라고 해서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요거를 참고로 해서 자, 그래서 남이는 몇 년 상복을 주장했냐면 3년 상복을 주장하게 되죠. 참최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3년복을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예송에서는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각각 1년복과 3년복을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채택됐냐? 이 중에서는 서인이 결국에는 채택이 되죠. 자, 왜냐면 서인 중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은 현종이 세자 시절의 스승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말을 현종이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서인의 의견을 들어주죠. 자, 그런데 얼마 뒤가 아니죠? 이게 이제 1659년 그 다음에 1674년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2차 예송 2차 예송은 갑인예송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2차 예송 때는 또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냐? 이때는 효종 비가 사망을 한 거죠. 자, 효종 비면은 현종한테는 엄마가 돌아가신 거고 자의대비한테는 며느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역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조대비의 복제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서인은 뭘 주장했냐? 서인은 똑같아요. 기조가, 논조가 똑같죠. 자, 그냥 둘째 아들 취급했잖아요. 효종을. 둘째 며느리지. 자, 큰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는 1년 상복. 작은 며느리부터는 9개월 상복.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주장하냐? 자, 서인은 왕과 사대부인은 같으니까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9개월 상복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9개월복, 대공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남이는 큰 며느리로 봐야지. 왜냐면 왕이나 왕비는 무조건 특별하니까 큰아들 큰며느리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서 1년복, 즉 기년복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대공설, 기년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남인의 1년복이 채택돼요. 왜냐면 현종이 15년 지나는 가운데서 힘이 좀 세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장이 좀 세진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지난번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둘째 아들이라고 기분 나빴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엄마는 큰 며느리 취급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기년복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의대비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몇 년 상복 입었어요? 1년. 그 다음에 자기 며느리 죽었을 때 1년. 공교롭게도 둘 다 1년 상복을 입게 되죠.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런 거. 왕사 동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취급인지 큰아들 대우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주자가래 참고했냐? 국조오래에 참고했냐? 주말에 봤던 시험에 이거 나왔었거든요. 어떤 거 참고로 해서. 자,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리고 1년복이냐 3년복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채택된 건 어떤 거냐? 이거 1년복 채택되고 여기도 1년복 채택됐잖아요. 채택된 거는 누구의 뭐냐? 서인의 1년복이냐 남인의 1년복이냐. 똑같이 1년복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자세히 좀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예송 논쟁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 자, 예송 논쟁은 자 봅시다. 1차 예송을 기해예송이라고 하죠. 2차 예송을 갑인예송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1차 예송에서는 누가 승리했냐면 서인이, 2차 예송은 남인이. 자, 그리고 두 번 다 몇 년 상복? 1년 상복. 자, 그래서 기갑, 서남, 1년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몇 년 상복이냐 이런 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송 논쟁. 자, 그러면 예송 논쟁 때까지는 지금 여전히 누가 주도하는 중? 서인이 주도하는 중, 그리고 남인이 참여하는 중.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지금 아무튼 같이 가고 있어요.
예속 논쟁이 엄청 싸운 것 같지만 이때 싸울 때도 왜 의견 다르면 싸울 수도 있으니까 싸울 때도 상대방을 그래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만 상대방이랑 같이 가고 있다. 공존. 붕당의 공존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붕당의 공존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대외관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대외관계.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대외관계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대외관계는 자, 조선이 주변의 나라들하고 어떻게 지냈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조선이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지냈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 자, 조선의 외교의 원칙은 4대 교린이에요. 조선의 외교의 원칙은 4대 교린이다.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자, 그런데 이제 큰 나라라고 하면 이 4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명나라를 우리가 무조건 섬긴 건 아니고 명나라가 동아시아의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대접을 해주고 이득을 챙기고 적당히 이득을 챙기고 이런 걸 우리가 4대라고 하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4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4대의 명나라. 자,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이웃과 친하게 지냄 이런 뜻이거든요. 린. 그러니까 이웃과 사귄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웃과 잘 지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웃은 어른 말고 그냥 이웃 말하자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로 따지면 일본이나 또는 여진이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잘 지낸다. 그런데 잘 지낼 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잘 지낼 때 싸울 때도 있고 화해할 때도 있고 뭐 친구 부탁 들어줄 때도 있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잘 지내는 거죠. 말하자면은 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친할 때도 있고 뭐 친하게 지낼 때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두 개를 다 한다는 거죠. 정책에서 이런 걸 화전양면 정책이라고 그래요. 화의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린에 해당하는 나라는 여진, 그 다음에 일본 요런 두 개 나라가 교린, 뭐 두 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 나라들, 친한 가까운 나라들 요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걸 교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4대 교린인데 4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명, 교린에 해당하는 나라는 여진, 뭐 일본 그리고 등등 주변 나라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나라별로. 그러면은 명하고는 아까 4대 한다고 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대라고 하는 건 무조건 명나라의 속국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명나라한테서 적당하게 이득을 챙기면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실리를 추구하면서 잘 지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4대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시기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나라가 건국됐을 때 건국 초기에는 명나라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등 관계. 자, 그러면 명나라와 이렇게 처음에 별로 안 좋았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갈등 관계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갈등 관계인 이유는 자, 명나라가 조선보다 조금 먼저 생겼어요. 고려 말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생겼는데 공민왕 때쯤 우리나라 이제 역사로 따지면 공민왕 때쯤 명나라가 생겼는데 그 명나라가 생기고 나서 그 뒤로 뭐 위화도 해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선을 세우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조선을 세웠을 때 그러면 명나라에서도 조선이란 나라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대우를 해주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명나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명나라에서 조선의 왕인 이성계를 쉽게 말하면 조선 왕으로 인정해준다는 뭐 문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책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나라에서 그걸 잘 안 해줬어요. 이게 미뤘던 거지. 조선의 왕으로 인정을 제대로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임명, 말하자면 재정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례 문제라고 해서 외교 문제가 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세울 때 이성계와 더불어 가장 기여한 인물이 학자 중에서는 누구죠? 정도전. 그래서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기틀을 다지는 일을 뿐만 아니라 외교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외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정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전이 쓴 외교 문서가 약
약간은 명나라를 거슬리는, 말하자면 명나라가 좀 약간 거슬리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이제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정도전이 썼지, 정도전이 나쁜 놈이구나, 정도전을 우리나라로 보내라, 막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교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전 문제라고 하죠.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계변무라고 해서 명나라에서 어떤 책을 썼어요. 이게 나라가 세워지면 백서같이 책을 편찬하는데 대명회전이라는 책을 편찬을 했는데, 그 대명회전에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요. 근데 조선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선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이성계의 집안을 잘못 기록을 한 거예요. 이성계는 원래 이자춘이라는 사람 아들이거든요. 이자춘도 장군이에요. 말하자면 같이 이제 이성계와 같이 장군으로서 함경도를 누비면서 이제 전쟁에 나갔었는데, 이자춘의 아들이 아니고 이이님의 아들로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이님은 누구냐면 이성계와 최영과 우왕이 같이 힘들게 쫓아냈던 나쁜 권문세족이었어요. 권문세족. 그러니까 자기의 반대 세력이죠. 정적이었던 그 나쁜 놈을 내 아버지라고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명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조선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파견할 때마다 계속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이거를 고쳐달라, 이거 틀렸다, 고쳐달라,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명나라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못된 가계도를 고쳐준 게 언제냐? 200년 뒤에 선조 때 가서야 이거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면서 약간 이 명나라 눈치를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나라한테 고쳐달라고 이제 살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나라가 좀 세게 나오면 좀 약간 주춤하고, 이런 관계가 200년 동안 지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여진족을 되게 싫어하는데 뭐 우리는 여진족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쁠 게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진족하고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 왜 그런 여진족하고 잘 지내냐,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또 꼬투리를 잡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정도전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원, 그쵸,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정도전을 딱 제거하면서 이 모든 관계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잘잘못의 원흉이 사라진 거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조선하고 명나라가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종 이후에는 사이가 아주 좋아졌다. 친선관계를 맺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444페이지 보시면은 태조 초기에 갈등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아까 말했죠. 고명과 금인. 이게 그거예요. 고명과 금인이라는 게 이성계를 조선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근데 그거를 좀 잘 안 해줬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표전 문제, 외교 문제, 그 다음에 종계변무. 이게 이제 아까 이성계 아버지 잘못 기록한 거,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성계와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할 때 명나라 쳐들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거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거든, 조선에서. 자, 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운 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었어요. 이 요동정벌 계획에 대해서 이방원, 태종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태종은 반대하고 이렇게 둘이 추진하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군대를 키우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전술을 새로 짜고 이거를 책으로 남기고 약간 진짜 실제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 관계였다가 태종 이후에는 친선관계를 형성하였다. 자, 태종 이후에는 사이가 나쁠 게 없어. 왜냐면 정도전이 제거됐거든. 그래서 정도전 제거 이후에는 굉장히 관계가 부드러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또 비정기적인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들이 갈 때마다 왜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선물을 싸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명나라에서는 선물을 받았죠. 그럼 명나라 어른이잖아. 어른이니까 얘네들이 보내온 것보다 더 많이 싸서 보내요. 그런 걸 회사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례품,
지금으로 하면 답례품, 회사품이죠. 자,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싸서 보내고 또 선물을 받으면 더 많이 싸서 보내니까 명나라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뭐라고 명나라에서 얘기하냐면 야, 3년에 한 번씩만 와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뭐라? 1년에 3번씩 갈게요. 선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1년에 3번씩 가겠다. 명나라에서 3년에 한 번만 와라.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무역이 왔다 갔다. 이게 무역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게 조공무역이에요. 그래서 선물 보내면 답례 보내고 선물 보내면 답례 보내고 이게 이제 조공무역의 형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공무역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자, 1년에 3번, 3년에 한 번 이거는 실제 있었던. 여러분 또 내가 말하면 다 농담인 줄 안다고 했지. 아니라고, 진짜라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절 교환 나와 있고요. 거기 무역 보면은 써 있죠. 명은 3년에 1 조공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1년에 3 조공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씩 간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조공무역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명 사절단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시기별로 이렇게 명나라에 보낸 사절단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우리가 굳이 외워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절 유숙소라고 해서 자,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또 뭐라고 빈관 같은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절 유숙소 있죠. 자, 그래서 조선에 있던 명나라 유숙소, 일본 유숙소, 여진 유숙소 이런 것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신이 파견되면 머무는 명나라의 유숙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래서 명나라와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로 갈까요? 여진. 자, 여진과의 관계는 아까 교린정책이라고 했고요. 요 교린정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화전, 양면, 정책이다. 자, 화전, 화의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때는 또 친하게 지냈다가 싸울 때는 또 싸웠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전, 양면, 정책. 자, 그래서 화의도 하고 전쟁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진과의 정책은 회유책과 강경책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회유, 달래기도 하고 강경, 세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회유책. 회유책은 자, 여진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한다. 뭐 정보 같은 것도 들고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주죠. 뭐 이제 벼슬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회유책은 귀순을 장려하는 거죠. 회유책은 귀순을 장려한다. 자, 그 다음에 무역을 허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역,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자, 저기 경원과 경성에 그러니까 국경지역의 지역들을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무역과 관련된 사무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무역소를 설치하고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허용해주는 정책, 회유책. 이런 회유책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강경책은 뭐냐? 강경책은 세게 나가는 정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경책. 자, 강경책. 어떻게 세게 나가는 거냐면 자, 여진들이 좀 너무 까분다. 너무 우리 쪽으로 이제 막 넘어온다. 그러면 걔네들을 쫙 몰아내고 우리가 영토를 쫙 넓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자, 강경책은 사군 육진을 설치한 거예요.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 말하자면 여진족을 쫙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사군 우리 땅을 설치하고 육진 우리 이제 관청을 설치해서 거기를 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걸 사군 육진 설치. 자, 그러면 사군은 압록강 방면. 사군은 압록강 방면에다가 압록강 쪽에다가 육지는 두만강 방면에다가 자, 그 다음에 사군은 최윤덕 그 다음에 육지는 김종서 자, 그리고 사군 육지를 설치한 건 어느 왕이냐?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때는 심지어 영토도 넓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토 확장. 자,
사군육진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영토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가 있다고 치면 원래 우리 영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영토는 공민왕이 차지한 쌍성 총관부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영토 넓힌 게. 그래서 쌍성 총관부 영토가 한 여기쯤 되잖아요. 한 여기쯤이 쌍성 총관부 땅이니까 요만큼 영토를 넓힌 거예요. 공민왕 때. 그리고 나서 여기가 국경선이었던 거지. 여기 위에 여진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진족이 완전히 우리나라 국경선 위가 아니라 여기 함경도쯤에 그냥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사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육진을 설치한 건데요. 자, 여기가 백두산인데 백두산에서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 그 다음에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 자, 그러니까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 두만강 방면에는 육진 이렇게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면서 영토를 이만큼 넓힌 거예요. 자,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 현재의 국경선 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국경선이 여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국경선을 확보한 건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 그렇죠. 세종대왕 때. 제가 여기서 우리 국경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가 북한까지 포함된 영토이기 때문에. 알죠? 다 아는데 제가 설명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군과 육진. 자, 그러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게 여진이다. 그래서 여진에서는 여러분이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군, 육진 설치한 거 세종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지역을 설치하고 나서 강경책을 통해서 요 지역을 넓히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그냥 비워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군, 육진만 딱 이거 우리 땅 하고 만약에 비워둔다. 그러면 여진족들이 또 들어와서 또 섞여서 다시 흐지부지 국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군, 육진을 설치했으면 이 지역에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들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저기 아랫동네, 그러니까 전라, 경상, 충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옮겨와서 살도록, 그러면 백성을 이사시켜서 살도록 한 거네요. 이런 걸 3인 정책이라고 그래요. 자,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고 나서 실시한 정책들은 자, 3인, 백성을 이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상, 전라, 충청 지역에 이렇게 삼남지방이라고 하거든요. 한반도의 아래쪽에 있는 3개의 도를 삼남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이 지역의 백성들을 옮겨와서 살도록 채우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로. 자, 그 다음에 또, 자, 만약에 이 지역에서 나라에서 수령이 파견되면 알죠, 여러분? 자기 출신 지역으로 파견되면 안 되는 거 알죠?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상피제. 그쵸? 자, 하지만 이 지역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관리가 파견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파견되면 이 지역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이 지역은 지역색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여진족과 섞여 살던 곳이니까.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토착민을 관료로 삼아서 관직을 주고 지방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이런 걸 토관제도라고 그래요. 자, 토관제도, 토착민에게 관직을 준 거죠. 자, 그러면 토관제도가 실시됐다는 건 뭐에 어긋나긴 하나? 상피제에 어긋나긴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피제에는 어긋나지만 이 지역에 일부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정책을 실시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요. 보통은 세금을 걷으면 어디로 보내죠?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자리 잡히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아직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굳이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가져가면 얘네들이 좀 감정이 안 좋을 수 있다.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 그래서 서울로 보내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냥 쓰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익류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익류제도라고 그냥 씁시다. 익류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자, 요 익류지역이 어디냐? 평안도와 함경도.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익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세금은 그러니까 안 걷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안 보내는 거죠. 세금을 안 걷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 그런데 서울로 보내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디다 쓰냐? 사신접대비와 군사비로 쓰죠. 국경지방이니까 군사비로 쓰고 명나라나 청나라에 사신 오면 나중에 이렇게 접대비로 쓰고 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군과 육진을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게 바로 이 여진과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일본. 자, 일본과의 관계를 봅시다. 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화전양면, 교린이니까 화전양면. 자, 그래서 일본도 교린으로서 화전양면 정책 똑같이. 자, 화전양면 정책을 실시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강경책부터 볼게요. 강경책.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자,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왜구가 엄청 많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왜구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가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고려가 막 망하게 생겼다. 어느 왕 때 정말 심했냐면 우왕 때 되게 심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창왕 때 아예 쳐들어갔었다. 쓰시마 섬으로. 자, 그런데 그 왜구가 아직까지 출몰하는 상황이에요. 조선 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에 왜구의 근거지를 또 토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쓰시마 섬을 토벌하게 되죠. 쓰시마 섬 토벌. 자, 쓰시마 섬 토벌 세종. 역시 세종이죠. 그래서 이때 쓰시마 섬은 이종무로 하여금 토벌하게 했죠. 쓰시마 섬 토벌 이종무. 자, 그래서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토벌하게 했다. 자, 그리고 세종.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세종이라고 썼지만 세종이 막 왕이 된 때예요. 자, 보통은 왕이 어떤 경우에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세자인데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태종은, 그러니까 태종 다음에 세종이 왕이니까, 그런데 태종이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태종은 이제 왕실의 어떤 기반을 다질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냥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죠. 그리고 군권은 내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왕은 누구냐면 세종이긴 하지만 요 쓰시마 섬 토벌을 사실은 뒤에서 주도한 인물은 태종. 그렇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태종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손에 피는 내가 묻힐게. 너는 정치를 해라. 약간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배려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쓰시마 섬을 토벌을 주도했던 건 바로 원래는 태종이죠. 물론 재위 기간은 세종이니까 우리는 세종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만 어쨌든 실제는 그렇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세종 때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회유책 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쳐들어가서 혼내줘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했던 건 무역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무역을 허용해 주게 되죠. 그래서 삼포라고 하는 항구를 개항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삼포 개항. 역시 세종. 자, 삼포 개항은 항구 3개를 열어줬다는 거죠. 무역해라. 너네 무역해라. 그러면서 이제 항구 3개를 열어줬는데 그 항구가 부산포, 그 다음에 염포, 염포는 지금의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제포는 지금의 진해. 진해는 원래 시였는데 지금 현재는 창원시로 통폐합이라고 해야 되나?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창원시 진해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제포, 부산포, 염포, 제포 이렇게 3개의 항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서 무역을 해라.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무역을 하도록 항구를 열어줬더니 막 들어와서 무역을 막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안 되겠어. 너네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의 숫자, 그 다음에 너네가 1년 동안 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어갈 수 있는 쌀은 뭐 얼마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렇게 무역을 딱 제한을 시켜버렸거든요. 자, 그 사건이 뭐냐, 조약이. 이 조약이 계해약조를 체결하게 되고, 역시 세종. 자, 계해약조를 체결하는데 계해약조는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 세견선은 배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무역을 할 수 있는 배는 50척. 자, 그 다음에 세사미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실어갈 수 있는 쌀은 200석.
이렇게 이제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이렇게 딱 정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조약이 개해약조. 자, 그리고 쓰시마 섬토벌, 삼포개항, 개해약조, 전부 세종. 그리고요 순서대로에 우리가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순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먼저 그 다음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개해약조라는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보통 우리가 일본과 무역을 했다라고 하면 일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정부, 일본 본토에 있는 정부랑 그렇게 교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본하고 교역을 할 때는 일본 본토하고 교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마도 알죠? 쓰시마. 대마도의 도주를 통해서 일본과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대마도와 교류를 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마도주가 일본과 일본 국왕과 일본 또 뭐 정부와 이렇게 교역을 하죠. 그러니까 대마도를 중간에 끼고 우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한 건 대마도랑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미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조약들 있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47페이지 보시면은 회유책. 자, 강경책은 쓰시마 정벌, 세종. 그 다음에 회유책은 조공무역 허용이죠. 삼포개항, 개해약조 이렇게. 그래서 외관을 설치하고 무역을 허용했다. 그리고 자, 개해약조에서는 아예 숫자를 정해버렸죠. 자,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이 숫자도 외워야 될걸요? 왜냐면 뒤에 조약이 또 나오는데 그 조약은 이거의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무역량을 좀 많이 줄 때고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가면 기후약조라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에서는 여기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딱딱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아마도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세종 때 신숙주가 사신으로 파견돼서 일본에 쫙 갔다 오는데 세종 때 갔다 온 신숙주가 성종의 명령에 의해서 일본을 소개한 기행문을 작성하게 돼요. 그거를 책으로 묶은 게 해동제국기.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쓴 사람 신숙주. 자, 그다음에 쓴 시기는 성종. 그리고 일본 갔다 온 기행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동제국기라는 책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을 했어. 우리가 이런 대외관계를 맺었어. 자, 우리나라 주변에 나라 3개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명나라 있고 여진 있고 일본 있지만 요 주변에 요 나라들 말고 뭐 좀 멀게는 동남아시아 나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했어. 자, 그래서 어느 나라들하고 교류를 했냐면 류큐. 류큐는 유구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하면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지금은 일본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일본이 아니고 독립국이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이 일본으로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독립국이어서 이 유구와 우리나라가 또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암, 그 다음에 자와. 자, 시암은 타이, 태국, 그 다음에 자와는 인도네시아, 자와섬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교류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류큐, 제일 가깝게 준 류큐가 그래서 류큐는 우리나라와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불상이라든가 뭐 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류큐라고 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448페이지 보시면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류큐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표 딱 있죠. 표 딱. 자, 거기 보시면 일본과의 관계는 이렇게 뭐가 사건도 많고 조약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는 조약 2개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세종대왕 때 삼포 개항하고 나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조약을 체결하죠. 그게 개해약조. 자,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크게 한번 싸우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또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대마도죠. 무역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역을 허용하는 조약을 또 한번 체결해요. 그게 기유약조. 그래서 개해약조하고 기유약조는 어느 왕인지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광해군이 막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 그래서 세종 개해약조, 광해군 기유약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까지. 자, 이제 뒤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